자, 이제 세 번째 단기매매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인데요. 목적 자체가 단기간 내에 얼른 팔아치워서 시세차익, 매매차익을 얻을 거야 라는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한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을 테니까 사채와 공채 등 국채 같은 경우는 채무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네들은 이자를 받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든 사채, 공채, 국채를 사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샀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뭐가 있다면 사고 팔리는 시장성이 있다면 AND 조건으로 둘 다 만족을 한다. 즉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노릴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는 취득 시 내가 이걸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10,000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10,000원으로 구입을 할 때 수수료 비용을 500원을 들였다면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따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지 이걸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KIFRS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그때쯤에 이제 이게 변경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릴 목적이니까 우리 질적 특성, 양대산맥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어떤 게 회계 기준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해. 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역사적 원가. 샀을 때 10,000원으로 둔 거지만 우리는 지금 평가하니까 12,000원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회계 기준은 지금 12,000원으로 하란 얘기거든요. 어떤 걸더 유용한 정보다라고 본 거예요. 네, 목적 적합성을 더 유용하다라고 본 거예요. 목적 적합성의 시소를 조금 더 높이 태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취득원가 정보 10,000원이 아닌 목적 적합성 공정가치로 갔기 때문에 신뢰성은 살짝 낮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서 단기 매매 증권은 회계 기준에서 목적 적합성에 적합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결산 시 장부금액 취득했을 때 이 10,000원과 결산 시 공정가치인 12,000원을 비교해서 2,000원만큼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장기투자 목적이어서 매도가능증권이었다면 이 부분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되겠죠. 그건 뭐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처분하거나 평가하거나 영업외 쪽 비용과 수익으로 들어가는 계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12,000원짜리를 처분하게 됐을 때 15,000원에 처분을 하게 됐다. 그러면 3,000원의 차익이 생겼죠? 이 3,000원의 차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서 영업외 수익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단기매매증권은 낮은 급수에서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 TAT 1급은 어떻게 좀 공부하시면 좋냐면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플러스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비교해서 회계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부분이 나는 이해가 가라고 한다면 이미 기초가 탄탄히 올라와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단기매매증권 그냥 가볍게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면 약자로 쓸게요. 단매증이라고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 10,000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다가 실제로 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로 하라고 해서 12월 31일에 단기매매증권이 12,000원으로 상승한 공정가치가 보여진다면 2,000원 회계 처리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했더니 이익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X1기라고 할게요. X2기 때 처분을 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매증은
12,000원이죠. 단매증 대변으로 12,000원 없어지게 되고요. 나는 15,000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금 15,000원이 우리 기업 실제 입장에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3,000원만큼은 단매증 이번에는 처분이익으로 3,000원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단매증 평가이익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단매증 처분이익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인데 X 1차년도에 영업의 수익 보고되고 X 2차년도에 영업의 수익 보고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대체분계로서 제로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뒤에 가서 매도가능증권으로도 배우게 되니까 살짝 먼저 언급을 해보면요. 여기 단매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한번 바꿔서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기 때문에 손익 대체분계가 되는 게 아니고 마감 후 2월이 돼서 내년도로 넘어옵니다. 그럼 처분했을 때 15,000원을 받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12,000원이 없어지고 이 넘어왔던 누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빨간색은 장기투자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먼저 없어지고 2,000 없어지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말고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봤을 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이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7,000원이 됐어요. 단매증은 12,000원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노란색 부분에서는 X 1차년도에 2,000원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고 손익대체분계가 된 거고요. X 2차년도에 처분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고 영업의 수익이 된 거죠. 그럼 각각 2,000원, 3,000원이었지만 2개년도에 걸쳐서 보면 합했을 때 5,000원 이익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얘가 매도가능증권이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2월이 돼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니까 넘어왔고 이 부분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가게 돼서 실제로 이 노란색 부분은 각각 2,000원, 3,000원이 보고됐지만 이 부분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처분이익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얘는 자본의 기포손이다 보니까 자본의 기포손이 넘어왔으니 처분됐을 때 자본의 기포손이 먼저 상계 처리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이 혜수가 너 주식 투자했다면 얼마 벌었어? 라고 했을 때 단매증도 5,000원 벌었어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매가증도 5,000원 벌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단매증은 보고서를 2개를 보고 2,000원, 3,000원 그래서 5,000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매가증, 매도가능증권은 보고서를 딱 마지막에 처분했을 때 보고 5,000원 벌었어 라고 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어떤 처분 손익을 물어볼 때는 그냥 취득했을 때 금액과 팔았을 때 금액을 차익을 따지면 처분손익이 돼요. 근데 단매증 같은 경우는 취득했을 때 금액과 처분했을 때 금액을 딱 보고 5,000원 벌었어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평가했을 때 과거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둘의 차이점이 실제로 TAT 1급에서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사실 단기매매증권을 공부하시는 시간이지만 제가 TAT 1급이니까 매도가능증권까지 같이 얹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구분하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구입 시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구입 시 수수료를 그 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두 가지가 다른 맥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통합해서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매출채권에서 조금 중요한 것은 대손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대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못 받게
받게 되는 거 이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받을 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는데 진짜 이거 다 받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됐어, 부도 났어,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못 받게 됐어. 그러면 대손이 발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기말에 대손에 대비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1억 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김혜숙 회계 담당자 너 이거 1억 원 다 받을 수 있니? 라고 정보이용자들이 물어보면 우리 과거 경험상 1%는 떼이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1%를 회계 기준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채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채권을 감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진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충당금 쌓아놓은 거에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용어로 매출채권 쪽에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 밑에 마이너스를 치면서 표시가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마이너스 친 금액을 정산해서 순수하게 장부 금액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을 하고 매출 채권에 직접 차감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차감 계정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직접 상각급 같은 경우는 대변으로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버리시면 되고 충당금 설정법 같은 경우는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시험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냐면 대손 충당금 설정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없애게 됐을 때 사실은 실무적으로 보면 A 거래처 거야, B 거래처 거야, C 거래처 거야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그 채권 채무들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누구 걸 없앨 거야 사실 모호하단 말이에요. 물론 직접 상각법을 허락은 하고 있지만 기업 실무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해서 이 내용들을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의 매출 채권이 만약에 작은 단위로 10,000원만큼 있는데 우리 설정률이 1%다 그러면 자 너네 매출 채권 10,000원 있는데 김혜수 너 이거 10,000원 다 받을 수 있어? 우리 과거 경험에서 1%는 떼이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니 받을 수 있는 게 9,000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원 9,000원이 아니네요. 9,900원이죠. 1%는 100원이니까 9,9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0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원만큼을 추가로 설정을 합니까? 아니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충당금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0 정도를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 항아리에 20에 80이 더 얹어져서 충당금이 100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추가 설정법으로 설정을 대손 충당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나요? 네, 여러분. 차변에 대손상각비 금액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에 이렇게 제가 대손 충당금 항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변에 있던 이건 제 표현이에요.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 항아리에 2만 요렇게 2만 요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총 얼마를 설정해야 돼? 라고 봤더니 대손 예상액이 10만 원이에요. 또는 8만 원이에요. 이랬을 때 10만 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기설정 대손 충당금이 2만 원이 있다면 8만 원 대손 생각비를 이렇게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하면 돼서 이 항아리 속으로 쏙 누가 들어가요? 8만 원이 들어가서 재무보고서에 보여지는 충당금은 10만 원이 보고가 되게 해. 이게 회계 기준이에요. 반대의 경우로 대손 예상액이 만약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설정돼 있는 대손 충당금이 12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항아리에 있던 충당금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12만 원이지만 우리는 지금
10만 원만 대손이 예상돼. 그러면 빼내. 얼마를? 2만 원만큼을 빼내. 그래서 2만 원을 빼내게 됩니다. 2만 원을 빼내게 되면 대변에 있던 충당금 항아리에 2만 원이 차변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얘를 설정했을 때 차변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충당금 항아리에서 빼낼 때는 대손 삼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여러분. 대손 삼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낼 때는 대손 삼각비의 마이너스 개념 느낌처럼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로 항목이 표시되는 게 바로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TAT 1급에서도 과거에 출제 빈도수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낮은 급수에서 많이 하고 오셨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을 거고요. 저희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같이 만나보실 때 되면 이 부분을 낮은 급수들은 간단하게 되는데 TAT 1급 같은 경우는 정기, 단기하고 숫자 좀 복잡하게 하고 거래가 조금 더 많이 있게 하고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 설정법으로 회계처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거래 상대방 중에 누군가가 파산 등의 사유로 미안해, 우리 그 돈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법상 대손이 확정이 됐고 회계 기준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기준으로 인정이 됐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회계 기준에서 인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끌어다가 쓰고 그리고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과거에 12월 31일에 이 항아리에 1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그런데 거래처 A가 파산 등의 이유로 12만 원만큼의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럼 대변으로 자산 감소를 시키시죠. 그리고 차변에 충당금 항아리에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우리는 2만 원 부족하니까 2만 원만큼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손상각비가 2만 원이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대손 충당금에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 회계 처리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던 A 기업이 기사회생해서 자, 우리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못 줬던 12만 원 지금 드릴게요. 다시 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금으로 12만 원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그 돈을 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자,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는 과거에 10만 원 항아리에 있던 거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10만 원 빼냈고 그게 부족해서 대손 상각비 2만 원을 했는데 대손 상각비 2만 원으로 마이너스 되도록 대변으로 안 하고 이렇게 충당금 항아리에 다 넣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수가 되게 됐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대손 충당금에 다 넣는다. 이런 회계 처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채권은요, 권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받으러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화하고 싶어서 현금화해서 유동성을 높이고 싶어서 이런 의도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 지금 월급 줘야 되는 날인데 받으러움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이 한 5천만 원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통장에 돈이 거의 없네요. 그러면 이 받으러움을 팔아서 매각해서 급여를 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실제로 현금화한 거가 되는 거죠. 네,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 매출채권을 처분하는 의도를 두 가지 시각으로 봅니다. 순수하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인 건지 아니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걸 돈을 빌리겠어 하고 담보 차입을 한 건지 상식적으로 보면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현금을 받으시면
진짜 그냥 현금 유동성의 내용이겠지만 담보로 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걸 처분한 건 아니고 얘를 명분으로 잡아놓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차입 거래로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요건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나서 이 양도자가 매출 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거다. 그러면 매각 거래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차입 거래로 봐서 우리가 왜 건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차입 거래고 이 매출 채권을 팔아치워서 현금화하는 게 매각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의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통제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대방한테 매출 채권이 다 넘어간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요.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너무 추상적이면 바드러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어음을 매각해서 은행에서 할인료 떼고 현금 들어오는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금융자산 양도 후에 당의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내 거 아니니까요, 이제. 그리고 양도인의 파산 또는 법정 관리 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양도인이 이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팔아치웠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이 조건 하나. 두 번째, 양수인은 내가 이걸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수인이 이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내가 내 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자유로운 처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 세 번째,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통제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하고 이전이 다 됐다면 매각 거래로 봐서 팔아치운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온 매각 거래가 대변으로 받으러온 가고 차변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이 매각 거래 얘기고요. 이제 그 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서 돈을 빌린 건 차입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자산의 이전 거래가 이제 매각 거래가 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받으러온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런 게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각 거래 관련해서 만약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 부채가 있다면 공정 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 계상하시고 그 차액을 처분 손익에 이제 반영하시면 되고요.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 부채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다면 자산을 취득한 부분을 0으로 표시를 하시게 되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없애시면 되는 걸로 회계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이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출제 빈도수는 높지 않고 받으러음 처분하고 매각하는 이것도 실제로 낮은 급수 FAT 1급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기 대여금 자산 볼 텐데요. 돈을 빌려줬어요. 1년 이내에 갚으라고 이러면 단기 대여금이죠. 자금 빌려주고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단기 대여금. 대변의 현금 1억, 차변의 단기 대여금 1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당좌 자산입니다. 자, 미수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출 채권 앞서 보신 것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을 하고 돈을 못 받게 되면 외상 매출금, 어음이라도 받으셨으면은 받으러음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을 합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품 이외의 것, 제품 이외의 것, 즉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 업태와 관련된 주요 것들이 아닌 걸 매각했을 때 책상을 매각했습니다. 비품, 기기장치를 매각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외상 매출금으로 하지 못하고요. 어음을 받게 돼도 받으러음으로 하지 못하고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서 기타의 채권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은 당좌 자산인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선급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선급금은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팔게 됐을 때 사게 됐을 때 상품을 원재료를 사오게 됐을 때 서로 계약서에 의해서 자 계약금 10%를 미리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받은 자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으로 부채로 표시하지만 준 자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선급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정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낮은 내용이니까 계약금을 만약에 10만 원만큼을 주고 미리 한 달 전에 조건에 의해서 계약금 10만 원을 줬는데 한 달 뒤에 원재료 100만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외상 매입금은 90만 원만 흑의 처리가 되고 미리 줬던 선급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대변으로 없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좌 자산의 케이스인데 이 역시도 여러분 아주 낮은 급수들부터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재고자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조금 힘드세요? 예, 요 정도까지 오시면 조금 이제 의욕이 처음에 불타오르셔서 1, 2, 3강 들으시다가 조금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마부작침 정신으로 하시면 좋아요. 도끼를 갈면 바늘이 됩니다. TAT 1급은 내가 준비하면 내 손 안에 한 번에 자격증 들어오는 자격증이고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저와 함께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